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설 연휴입니다. 매년 명절 연휴가 될 때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열흘 전 전북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 50대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시속 120km 만취 질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설 명절도 걱정이 되는데요.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거나 음복을 이유로 술을 입에 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애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술 드시고 운전대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안전한 명절 되시고요. 자,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갈등 해소가 큰 과제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시간입니다. 2021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살펴보고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크게는 국가 간, 가깝게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사회 곳곳에 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 해소가 큰 과제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 전문관들이 있다고 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 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갈등 조정 담당관, 서울시청 같은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어떤 활동을 좀 하는 곳입니까? 네, 갈등 조정 담당관은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또 한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적기에 잘 대응해서 갈등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가 좀 선진화될수록 이런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갈등 조정 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모두 좀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갈등 조정 담당관에는 전문가로 채용된 갈등 조정관과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갈등 조정관과 직원들이 함께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윗집 아랫집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아파트 주민과 또 아파트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생활 속 문제 해결도 갈등 조정 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까? 네, 갈등 조정 담당관에서는 생활 속 분쟁은 다루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시에 서울 이웃 분쟁 조정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이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층간 소음이나 이웃 분쟁을 신청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정말 궁금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동의는 역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이 진정성 있는 대화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죠? 네, 보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70% 정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좀 입모아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민원이나 각종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데 이 문제에서 좀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모셨거든요. 네.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갈등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네네, 많습니다. 이제 환경이나 내 지역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에너지 관한 갈등도 늘어난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열병합발전소, 수소충전소, 원전, 소각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 갈등이 많은데 2014년 11월에는 울진에 그 원전 건설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걸 합의한 바 있고 2020년 6월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은 민원,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특히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또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이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것까지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갈등 조정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한데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갈등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좀 어려운 문제, 간극이 좀 넓고 큰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쟁점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 쟁점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부가 이제 그 어떤 법이나 규정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 20%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지어져야 하는 설비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포나 청주 또 나주 등의 에너지 자립을 좀 진행하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인식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겠습니까? 네,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몇 년에 걸쳐서 오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시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는 시설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좀 오랫동안 진행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도시 계획을 하거나 시설 설치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오랜 소통하고 또 몇 년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편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단년도로 이렇게 그 정책을 설계해가지고 단년도에 내에서 1년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의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갈등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도 직접 나가십니까? 네, 갈등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갑니다. 네, 또 갈등 조정은 사업부서가 1차적인 그 해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어렵거나 대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면 그때 이제 갈등 조정 담당관으로 갈등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갈등 조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 마련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좀 이렇게 뭐 욕설을 듣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는데 계속 이제 듣는 자세로 저희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화해하고 이러면 친해지겠어요? 그럼요, 많이 친해지죠. 서울 강서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쯤에 주민 설명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좀 참석을 하셨나요? 네, 저는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저희 갈등 조정관이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왔고 예. 그 주민들께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일단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예. 이제 갈등 조정관이 이제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주민 설명회 때 중간에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정부가 민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민원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민원에 좀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조차 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화가 힘들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인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내고 상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애청자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번 그 서울 강서죠? 네. 에너지 시설 관련해서 좀 어떤 주민들이 피해를 이야기하셨고 또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했는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예. 이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예. 네,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할 때의 뭐 환경적인 어떤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또 이제 그와 이제 또한 비선호 시설, 그러니까 기피 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개발이나 아니면 발전을 좀 저해한다는 이런 인식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장별로 첨예하게 좀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좀 해친다거나 혹시 건강상에 좀 우려가 많잖아요. 네네. 좀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줍니까? 갈등 조정을 할 때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먼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과 주민 간에 그 공통적인 합의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혹시 뭐 그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유해 걱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득하는 것도 하십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조사라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피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전문가랑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민주주의가 좀 깊이 뿌리 내릴수록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전 행정 같은 경우는 뭐 밀어붙이기 시키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네네. 갈등 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사명감 없으면 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갈등 조정의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그와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런 이제 노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민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이 갈등 조정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조정을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분쟁, 그러니까 가맹 본사랑 가맹 점주 간에 이제 갈등이 좀 있어서. 혹시 그 피자집 프랜차이즈인가요? 네네. 그거를 이제 조정해서 합의에 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니까 예. 시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 중에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도 시에서 좀 이렇게 해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고충도 좀 있으시겠어요? 일하시면서.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일어난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연관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해결하면 안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에너지 관련해서 유난히 좀 갈등이 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좀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런 또 좀 서울시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냥 저희가 뭐 사람과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층과 아래층 지금 뭐 이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갈등 해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좀 대화일까요? 대화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시작은 대화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으면 대화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하시다 보면 이해 당사자 같은 경우는 내 요구를 들어주면 되지 왜 자꾸 대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게 상대방이 화가 난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 상대방도 나중에는 갈등 조정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뭐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 같은 좀 사전에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주민 설명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법 규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9072번님 이야기 들으면 대화가 정답 같긴 한데요. 사실 주민들도 뭔가를 주고받아야 중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질문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장이나 이런 기피 시설을 지을 때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합의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갈등 발생할 때 좀 대화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 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한 생활법령 정보 알리기 시간인데요.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연휴인데 우리 사무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끝나고도 좋은 정보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호 위반과 관련된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평소처럼 운전하던 중에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이라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빨리 통과하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뒤차 운전자는 제가 속도를 줄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심지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주황색 신호에 정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뒤차 운전자의 말대로 정말 신호 위반이 아닌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0만 대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인구 2.13명당 자동차 한 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사례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예.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그동안 좀 잘 맞춰왔잖아요. 네. 많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정지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황색 신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또 주의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1번.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입니다. 예.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이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되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건지 진행할 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 신호를 보고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황색 신호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자, 대법원에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에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요.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좀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 규정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부 그리고 법제처 좀 인터뷰가 빨리 끝나서 좀 밖에서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문자라도 오거나 오늘 애플리케이션 댓글이라도 좀 달리면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간 끌어달라고 하니까 죽겠네요. 자, 내일 모레부터죠.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가 또 급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설 연휴 때에 이 음주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음복 드시고 또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좀 모여서 또 한잔 하시다 보니까 그대로 또 운전하는 분들 많으신데 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또 음주운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술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술 드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또 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자, 고향 가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향 가는 걸 지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향 가시는 분들 있으신지요? 라디오에서 어떤 뉴스 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으신지 고향 가는 길에도 YTN 라디오 잊지 마시고 또 저희가 연휴 동안은요 또 뉴스 뮤직으로 함께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 좀 돌아가면서 연휴 때 여러분과 함께 또 고향 가는 길 혹은 또 이동하는 길 좋은 노래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말 연휴 때 YTN 라디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또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나운서들이 매일매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귀한 길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한 음악들로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저 부동산 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60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황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 결석하면서 가족과 해외 여행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 하나는 4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 학교에 딸을 보내는데 새 식구 한 달 생활비로는 60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60만 원으로 해외 여행은 어떻게 간 걸까요? 오늘 청문회 지켜보죠. 네, 두 번째 숫자 21만입니다. 직장을 잃어서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4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여파, 백신의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5조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서약서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기부액은 현재 가치로 우리 돈 약 5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단 카카오뿐 아니라 이익을 사회에게 공유하려는 개념 기업인 여러분 칭찬합니다. 네, 마지막 숫자 60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공교롭게 60이네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다.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땡입니다. 이제는 국보 숭례문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60년 만에 없어지는데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거 좀 명절 때 가족들에게 퀴즈 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듣고 나면 똑똑해지고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한 채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것과 같은 양도소득세상 세금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이외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달에는 전화로 대신해서 예.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스튜디오를 나눠놔서 네. 보고 싶은데 지금 또 볼 수가 없습니다. 화면으로밖에 못 뵙네요. 네.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네, 저희도 사실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들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일 자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2020년 세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20년 개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년 6,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법은 법률, 즉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을 말하는데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게 되고요. 예. 법이 먼저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후속으로 이제 올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는 매년 다음 연도 초,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초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1년에 개정이 된 거니까 20년 세법 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1년부터 새로 바뀌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에서도 국세 166개, 관세 기타 22개가 개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부분,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좀 살펴볼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 등록을 말소해버리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을 추징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감면받은 임대소득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도록 했고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혜택을 점점 줄일 테니까 집을 좀 빨리 팔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예. 지금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분양권을 참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분양권은 원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권하고 재건축 등에 의한 조합원 분양권입니다. 이 조합원 분양권을 통상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동안 세법에서 처분이 달랐습니다. 입주권은 집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공사 중인 단계에서도 다른 집을 팔 때 항상 주택세에 포함이 되었지만 분양권은 집이 아직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새로 청약해서 받게 되는 분양권부터는 준공이 되기 전에 아직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세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새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으면 다른 집을 팔 때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른 집이 팔 때 역시 중과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기존의 입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과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그 분양권 시장이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데 분양권 양도 차익이 좀 얻기 어렵겠네요. 이제 분양권 양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로 그 다른 집이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의 당첨을 통해서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권 양도 차익은 좀 어렵다. 네. 정리해 보면은 이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좀 주택세에 포함되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거고. 대신에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를 위한 일시적 1주택, 그러니까 기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2주택으로 되지만 예를 들면 거주 이전이나 상속 혹은 혼인, 동거 봉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주택과 1분양권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내용 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까봐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해보면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네, 맞습니다. 2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좀 집값 내려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을 예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당되는 공급까지 진행이 되려면 몇 년 동안의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거는 빨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당장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질
떨어지는 현상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 대책 때문에 매입 시기를 조금 늦추고 그대로 전세로 좀 눌러앉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오히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6월 이후에는 이제 종부세, 양도세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주택자들 집을 좀 팔겠습니까? 지금 이미 매각을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부 매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증여, 그러니까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좀 합법적으로 옮겨놓으신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시고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월 31일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매각을 만약에 다수가 한다라고 하면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내에 다주택자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다주택자의 매물이 막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관망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따질 때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좀 어려운데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순서대로 집들을 양도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채 1주택을 팔 때에는 직전에 팔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다시 따진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기재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거라면 2년의 거주 요건도 1주택이 된 상태부터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 거주를 했었어 하더라도 다시 1주택이 된 상태로 추가로 더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계산을 할 때의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은 이때에는 원래 처음 취득한 날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역시 처음부터의 보유기간, 그러니까 과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특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정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일 때는 종부세 계산을 할 때 9억 원만 공제를 하고 부부 공동 명의는 한 사람당 6억씩 총 12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공동 명의일 때는 단독 명의일 때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따른 공제와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동 명의일 때에는 올해분 종부세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12억 원의 공제를 부부 합쳐서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단독 명의자인 것처럼 9억만을 공제받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지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애청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5번님께서는 딸 이름으로 산 집인데 5년 거주했고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되나요? 3억 시세고요.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하셨네요.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일단 명의전을 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요. 양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양도의 경우에는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 파는 식으로 사고 파는 식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 주의하실 거는 실제로 그걸 사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대금을 제3자한테서 산 것처럼 대금을 명확하게 지불을 하셔야 되고 그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고 부모님과 자녀분이 따로 거주를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받고 넘기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입증을 하시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예. 8858번님 임대주택자입니다. 85해배 이하는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배가 그 제곱미터입니까? 제곱미터를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본식 그 표현 용어로 방식,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곱미터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예예.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부부를 기준으로 집이 한 채만 있고, 그러니까 1주택자이고 이 해당되는 집이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기준시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금액이 9억을 넘지 않는 상황이면 월세로 임대를 주신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다만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할 때에는 면적이 85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0214번님 아버님, 어머님 각각 집이 있는데 두 분은 별거 중이시고 등본에 어머님은 없으십니다. 어머님은 전세 사시고 집을 임대하셨는데 2주택인가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부부 중에서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면 예.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별거 상태이시라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부부이시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한 채씩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2주택으로 중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등본에 어머님은 없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정 혼으로 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명백하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예. 등본에 그러니까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등본에 혹은 어머님의 등본에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부는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예. 실제로 계속 한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2주택이고요. 그렇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예. 뿐만 아니라 2주택으로 중과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중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2626번님, 저는 임대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겹쳐서 3주택이 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풀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기존까지의 해석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다음에 이사를 가려고 새로 산 집, 이렇게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이 겹쳐서 예.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9억을 넘는 부분, 그 9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지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예. 합쳐서 3개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3주택으로 중과를 해줬었거든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주 이전이라고 하는 목적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요 일시적으로 그 장기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겹쳐서 3주택이 되더라도 9억을 넘는 부분도 세금을 중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개정을 해줬습니다.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율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 진행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8736번님, 입주한 지 14년 됐습니다.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얼마 내게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만약에 1주택이시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집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보유기간과 지금 입주하셨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굉장히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실 때의 금액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아예 양도세는 제일 없고요. 9억을 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할 때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를 최대 80% 그러니까 얻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80%까지 다 공제해버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양도세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9억이 넘으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셔야 되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9170번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2주택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양도세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도 집을 몇 채째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게 되는데 예. 이때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집을 사는 경우 혹은 그런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집을 사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만 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양도세에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명쾌한 답변 계속 해주고 계시고 상담이 많네요, 오늘. 4563번님, 남편 명의로 10평형 오피스텔이 2채 있고 제 명의로 15평 다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를 살고 있고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예.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일 때 월세 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보증금이 좀 있을 건데요. 예.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놨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대료, 그걸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자 정도에 해당되는 간주 임대료까지 월세에 더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세금을 내실 때 그렇게 아주 커지지는 않는 게 전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라고 하면 15.4% 정도의 세금만 내시고 그걸로 세금이 끝나고요. 2천만 원을 연간 넘어가게 되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달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 말씀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좀 멍해집니다. 내용이 어렵네요. 네. 그래도 질문 주신 당사자분은 예. 본인 일이라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210번님,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라는 질문이군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주택과는 아파트의 분양권 등과는 다르게 예.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분양권이 상태에서는 보지 않고요. 다만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된 후에 그걸 업무용으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준공된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예. 분양권 상태일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0472번님, 5년 전에 임야를 사놓았는데요. 매매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자의 수입도 없는데 세금이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과하네요. 세금 줄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아마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실 거고요. 그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임야에선 별도의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수입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둘러서 매각하시는 것 외에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6619번님, 현재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채 중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한 채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기존 집은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 집을 팔고 나서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가지고 있던 집 중에서 하나를 팔고, 그러니까 이때는 2주택으로 중과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적어도 비과세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2년 있다가 이제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이 맑고요. 낮에는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설 연휴 동안 또 전국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은 못 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살다 보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